자, 이제 중삭 가공 들어가 보죠. 먼저 중삭 가공의 목적이죠. 목적은 이제 정삭 가공 시 다음 공정이죠. 정삭 가공할 때 절삭 부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균일한 절삭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이거는 쉽게 이제 이해들이 될 텐데, 절삭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밀도를 내려면 정밀도를 유지를 하려면 절삭 하중이 작아야죠. 정밀도 유지를 위해서는 절삭 하중이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절삭 부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균일한 절삭 조건은 일단 절삭 부하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하중 자체가 불균일하면 안 되겠죠. 절삭 하중이 불균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역시 정밀도, 표면조도 절삭 하중이 이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균일하지 않으면은 정밀도 문제도 생기겠고 표면조도 문제도 생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절삭 부하를 최소화하는 거는 가공 여유를 최소화시키면 되겠죠. 가공 여유가 작으면 작을수록 절삭 하중은 작아지겠죠. 이때 이제 고려할 거는 물론 이제 중삭 가공에서 정밀도가 얼마까지 가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사실은 고려를 안 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죠.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이제 정삭 공구의 마모 상태, 정삭 공구의 마모 상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미니멈 칩 시크니스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삭 공구 마모 상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삭 가공할 때 가공 정밀도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공 여유를 과거에는 한 0.1에서 한 0.3까지도 뒀었죠. 이 정도 뒀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0분의 5mm 밖에 안 두죠. 이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한 100분의 5mm 정도 두는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한 절삭 조건은 가공 여유가 균일하도록 스텝 오버 설정이라 그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금 A2가
바로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이제 스텝 오버인데, 그러면 요 지금 볼 공구 같으면 이렇게 지금 남겠죠? 여기 이제 확대한 그림이 요건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 물결 무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텐데, 요 물결 무늬 남는 거를 우리가 커습이라 그러죠. 커습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코달 하이트라고도 하는데, 코달 하이트라고도 하고 커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여기 이제 최종 치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라 그러면 지금 뭐 여기 최소로 남는 가공 여유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최대가 될 테니까 요 차이를 얼마로 컨트롤 할 거냐, 요 차이 뭐 요 값에 한 맥시멈 70%까지만 초과하려든지, 아니면은 뭐 한 30%까지만 초과하려든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분의 5mm면 예를 들어서 뭐 최대 30%까지만 그 초과해서 그 100분의 5에서 맥시멈 30%면 0.065가 되겠죠. 65 정도까지 이런 편차를 갖길 원하면은 커습을 30%니까 커습 톨러런스를 0.01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런 식 얘기죠. 그래서 이제 커습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삭 가공 전에 가공료이 얼마 줄 거냐, 그 값에서 몇 프로까지 허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5% 뭐 1% 이렇게 하면은 요 스텝 오버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성, 또 얘가 이제 너무 크면 이제 뭐 100%, 200% 이렇게 되면은 정밀도에 이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정밀도.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수명도 요 A 값이 줄어들면, 스텝 오버가 줄어들면 툴 패스 길이가 길어지죠. 공구 수명도 얘가 이제 스텝 오버가 작아지면 이제 토탈 툴 패스 자체가 길어지니까 토탈 공구가 가야 되는 경로 길이가 길어지겠죠.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공구 수명 문제가 나오겠죠. 공구라는 거는 이렇게 볼밀 같으면은 어느 특정 부위만
그 마모가 돼도 사실은 수명이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하면 뭐 된 것 같고, 다음에 뭐 많이 얘기했죠. 보석 가공의 경우는 그 공구 경로가 부드러워야 되죠. 가감속 때문에 그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부드러워야지 그 공작 기계가 그 운동하는데 하중이 덜 걸리겠죠.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잘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속이송 최소화,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신경 안 썼죠. 얘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 스텝 오버가 굉장히 컸죠. 스텝 오버가 뭐 중삭 같으면은 보통 뭐 0.3이 아니구나. 0.3이 아니고 보통 뭐 중삭에서는 3에서 뭐 심한 경우 좀 큰 공구 같으면은 한 5mm까지도 스텝 오버를 뒀었는데, 요새는 이걸 굉장히 줄이죠. 줄여갖고 거의 1mm보다도 훨씬 작게 중삭에서 1mm 이하로 자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풀패스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향별삭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다음번 와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다음번 와서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떠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급속이송이라 그러죠. 급속이송이라 그러는데, 급속이송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레피드 트래버스라고 많이 쓰죠. 이렇게 급속이송이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급속이송하는 그 거리도 얼마 안 됐죠. 근데 얘가 이제 뭐 한 4mm에서 1mm 이하, 1mm가 됐다 그러면 한 번 가던 게 이제 4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급속이송 자체가 그 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라이트 앤 패스트 밀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텝 오버도 작아지고, 스텝 오버가 작아지니까 급속이송도 그 가공 시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생산성 문제가 생기니까 급속이송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스팁 앤드 셜로우 영역,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새 컨투어링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따 그림도 나오고 할 테니까
우선 스팁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급경사를 나타내죠. 급경사면이고 쉘로우 영역은 이제 완만한 면을 얘기하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급경사가 있고 이렇게 완만한 면이 있으면 공구가 이렇게 접촉하는 부위가 틀리니까 여기서 이제 절삭 조건 변화가 생기겠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그 툴패스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한 면끼리 이렇게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내는 거죠. 요새는 뭐 CAD 소프트웨어에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죠. 뭐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실습에서도 이제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뭐 중삭은 뭐 이런 정도로 알아두죠. 그리고 이제 정삭은 우선 이제 요구되는 표면 상태, 표면 조도를 얘기하겠죠. 표면 조도 문제는 뭐 위에서 얘기했듯이 커슨 문제 계속 있겠죠. 커슨 문제가 있겠고, 커습은 이제 커습 자체는 스텝 오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근데 이제 표면 상태가 스텝 오버 말고 여기 이제 커습이 이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제 아주 이제 곱게 면을 아주 슈퍼 피니싱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또 안 나타났던 문제가 이제 날당 이송량에 의한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도 생기죠. 이것도 생기는데,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밀링 가공 자체가 공구가 연속적으로 절삭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구날이 이제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원주 어디에서나 절삭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특별한 위치에서만 이렇게 절삭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2날짜리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공구가 생길 텐데, 요 부위하고 요 부위에서만 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도 생기는 거죠. 요거 뭐 조금 이따 아마 그림이 참고할 만한 그림이 있긴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표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커습을 고려해야 되죠. 커습이 스텝 오버뿐만 아니고 우리가 커습이 스텝 오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슈퍼 피니싱으로 들어가면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거 아마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3차원 공명 가공에서 실제로 뭐 곡면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곡면이 있으면 이런 곡면이 전체적으로 다 정밀하진 않죠. 이제 뭐 무슨 조립 부위가 있다든지 어디에 뭐 이렇게 조립 부위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조립부 같은 데가 이제 그 타이트한 정밀도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정밀도에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 보통 뭐 기능상으로 이런 자유곡면도 물론 이제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위가 있지만 대부분 그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주로 이제 평면이 많죠. 주로 이제 평면들이 많게 되는데, 평면 주로 평면이죠. 평면도 뭐 수직면, 이제 수평면, 이런 평면이 많게 평면이 이제 정밀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평면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죠. 그 다음에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고속 가공일 때는 공구 경로가 부드러워야죠. 당연한 얘기고, 또 급속 이송 최소화도 똑같은 얘기고, 스틸 앤드 쉘로우 영역 이것도 중삭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요 수직하고 수평, 여기 평면 정밀도 얘기를 좀 하죠. 수직은 뭐 당연히 수직면이라 그러면 얘는 사실은 숄더 밀링을 해야죠. 숄더 밀링을 해야 되는 거고, 수평은 결국은 페이스 밀링이 되겠죠. 페이스 밀링, 숄더 밀링인데, 여기 수직 수평면에서 정밀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우선 여기 보면 숄더 밀링을 먼저 볼까요? 숄더 밀링을 보면 이제 주로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그 수직벽이 이렇게 깊이가 깊을 때 여기서 절삭 하중에 의해서 공구 변형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정밀도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위에 그림 지금 이 공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옆날 전체를 이제 한 번에 가공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요 밑에만 가공을 하죠. 여기서만 이제 하중을 받게 돼 있죠. 이쪽에서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직벽 가공을 할 때는 뭐 누누이 얘기한 거지만은 절삭 하중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러스트 포스가 공구 변형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옆날을 길게 못 쓰죠. 굉장히 이제 작게 짧게 쓴다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항상 요 가공되는 날 부위보다 그 위에 부분이 작아야죠. 이게 작아야 되는데 이게 작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공구가 변형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같으면은 이 위에 부분이 이 측벽에 가서 다 닿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구로 이렇게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아니고 그 정밀도가 유지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 스텝으로 끊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스텝으로 끊어서 가공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공구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쉔크 쪽이 더 이제 작은 그런 공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인서트 타입을 쓸 때는 이건 이제 인서트 타입인데, 인서트 타입은 여기 요 홀더 부분이 이게 그냥 스틸이죠. 스틸이니까 우리 뭐 스틸은 연계수 여러 번 얘기했지만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이고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로 하면 10의 6승이 되겠죠. 그럼 스틸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연계수가 작죠. 그래서 인서트 타입은 얘가 굉장히 직경이 클 때는 인서트 타입의 뭐 정삭 공구를 써도 되겠지만, 직경이 작을 때는 이 부위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를 많이 쓰죠.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를 많이 쓰는데,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는 뭐 전번에도 시험 문제에도 대충 얘기했지만 아주 그 연계수가 가장 크면은 한 6.5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정도 되니까 얘는 훨씬 변형이 적겠죠. 그래서 직경이 작고 길 때는 솔리드 카바이드 밴드밀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직경이 상당히 클 때는 이렇게 스틸 홀더가 달린 걸 쓰고, 다음에 이제 또 특수한 경우는 여기 그 홀더에 툴 홀더 내부에 이제 댐퍼가 붙어 있는 공구가 있죠. 툴 홀더 내부에 이제 댐퍼가 붙어 있어 갖고 이제 변형이나 진동 이런 걸 이제 줄여주는 공구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는 요 위에 그 익스텐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익스텐션을 이제 그 헤비메탈이 이제 결국은 카바이드로 이제 위에 여기서 이렇게 홀더를 쓰는데, 이 홀더를 보통 카바이드로 쓸 때는 열박음을 해서 많이 쓰죠. 열박음을 해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구 변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신경 쓸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아까 그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 얘기도 했지만, 이게 그 공구 날이 다음 페이지인가 아마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공구 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1개, 2개, 3개, 4개죠. 4개가 지금 여기 이 정도니까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아이고 이렇게 잘 안되냐, 중심을 기준으로 요 4개가 이제 요 그 반경이 4개에 각각 요 공구의 반경이 있을 수 있겠죠. 공구 반경이 아주 그 균일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균일하지가 잘 않겠죠. 요 값이, 그러니까 요 값이, 이거를 뭐 여기는 R4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뭐 그냥 R3, 여기서 R2, 여기서 R1이라 그러면 요 R1, R2, R3, R4 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구의 런아웃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런아웃이 지금 인서트 타입 공구 같으면은 이 런아웃이 항상 있죠. 항상 있고, 얘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얘를 꼭 정사 공구로 쓰겠다 그러면 얘를 굉장히 조정을 잘 해줘야죠. 조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아까 그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이라 그랬죠. 그게 요걸 봐도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날로 깎이고, 그 다음에 2번 날이 여기 와서 깎았고, 3번 날이 여기 깎았고, 4번 날이 깎고 지나갔죠. 다시 이제 1번 날이 지금 깎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커습이 남죠. 요거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3번만 편심이 져갖고, 편심이 져서 이렇게 쭉 그 R3만 값이 크면, 여기 위에 그림에서 요 R3만 값이 크면은 이런 식으로 3번만 더 깎이게 되겠죠. 1번, 2번, 4번은 다 잘 맞고, 3번만 값이 크면은 이렇게 푹 더 깎일 테니까, 이러면은 정밀도, 조도 이런 게 완전히 좀 엉망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솔리드 카바이드 앤드 밀에서는 조금 덜하죠. 솔리드 카바이드에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솔리드 카바이드 앤드 밀에서는 좀 덜하고 인서트 타입에서는 좀 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서트 타입 공구 갖고 아주 좀 정밀한 측벽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2번, 3번은 공구를 인서트를 안 끼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이제 마모돼 갖고 이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날 하나로 가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공구 날수를 하나로 가면은 얘는 런아웃이 없죠. 런아웃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좀 비능률적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기도 한데 필요한 경우 같으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한번 같이 움직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돼 있으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 지금 이 부위는 이제 숄더 밀링을 이렇게 쭉 써야 되겠죠. 이런 부위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공구도 상당히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공구를 이제 충분히 이제 큰 공구로 쓰게 되면은 코너에서 가공이 안 되겠죠. 가공이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코너에서 이제 가공 안 되는 부위가 얘가 대충 이만큼 오면 이 정도 부위에서는 가공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쪽 요 사면의 평면 구간은 바로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식으로 전에 설명했던 식으로 여러 스텝에 나눠서 이런 식의 가공을 하고 이 부위는 이 코너 부위는 사실 굉장히 작은 공구로 가공을 해야 되죠. 우리
작은 공구로 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내측 알 가공에서 나왔죠. 여기에 내측 알 가공에서 이 문제죠. 이 문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요 코너부터 먼저 가공을 하고, 코너 가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얘부터 하고 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형상 같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내측 R은 작은 공구 같고, 여기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 R 가공할 때는 굉장히 툴 패스가 촘촘해야 되겠죠. 공구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거 가공할 때는 이렇게 스텝 다운이 이제 커져도 되겠죠. 이걸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리긴 그렸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이제 숄더 밀링에서 수직벽 가공할 때 이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런아웃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 날당 이송량에 의한 허습,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기로 하죠. 좀 알아둘게 우리 런아웃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커습이 스텝 오버에 의한 커습은 이제 캠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커습이 얘가 스텝 오버에 의한 커습도 있지만은 슈퍼 피니싱으로 들어가면은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 날당 이송량에 의한 커습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슈퍼 피니싱, 그러니까 스텝 오버가 0.1보다 작아질 때 얘기하는 거죠. 스텝 오버 값이 굉장히 작을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은 됐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요 숄더 밀링에서 정밀한 가공할 때,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밀링에서 이제 정밀한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 밀링을 이제 이렇게 볼 공구를 쓰면 볼 공구를 쓸 수도 있긴 있는데, 볼 공구를 쓰면은 커습이 무조건 남겠죠. 커습이 이제 무조건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볼 공구가 아니고
폰 바닥에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요 엔드밀 이렇게 날카로운 엔드밀은 잘 못 쓰죠. 이렇게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여기 폰알이 제로인 공구를 쓰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만 쓰죠. 꼭 필요한 경우만 쓰는데 왜냐하면 취약해서 그런 거죠. 항상 요 부위는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쪽 방향에서도 절삭이 일어나고 이쪽 방향에서도 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중이 그래서 요 끝은 굉장히 잘 깨지죠. 이렇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쓰고 대부분 이쪽 코너에다가 R을 줘갖고 쓰죠. R 준 공구를 많이 선호하죠. 그러면 이제 R을 주면은 여기서 가공되는 길이도 길어지고 길이가 이제 길어지니까 강도상 보강이 되는 거죠. 강도상 보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팁 R 공구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리려다가 오히려 더 좀 망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팁알로 되어 있는 공구를 많이 쓰죠. 이제 볼앤드 밀로 평면을 가공하면은 얘는 이제 평면에서 무조건 커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닥이 평면인 공구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도 바닥날이 한쪽이 더 크고 작고 이러면은 이때도 이제 공구에 런아웃 문제가 생기겠죠. 런아웃 문제. 그래서 뭐 이 예를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인서트가 굉장히 여러 개 붙은 공구 밑에 있는 공구들 같은 경우 이랬을 때 이렇게 나머지보다 바닥면이 살짝 크고 평면인 요 인서트를 하나만 쓰면 얘는 한 개죠. 얘는 지금 한 개인데 얘를 이제 여기서 와이퍼 인서트라고 부른 거죠.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런아웃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제 런아웃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나머지에서 절삭하고 얘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면을 정삭해주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날이 그 바닥이 두 날이다 그러면은 아예 한쪽 날은 이렇게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가공했던 면이 아예 안 닿게 한다든지, 뭐 인서트 타입 같으면은 뭐 한쪽은 이제 마모가 많이 된 거, 그러니까 가공이 안 될 정도로 마모가 된 인서트를 붙이고 한쪽만 인서트를 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런아웃을 또 줄일 수 있겠죠. 인서트 공구 쓸 때 참 여기서 이제 한쪽만 그냥 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가공 안 되는 부위에도 사실은 이렇게 짧은 거를 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얘가 회전이기 때문에 요 무게가 달라지면 그 이제 밸런스 문제가 생기니까 안만해도 그 맞춰주는 게 좋죠. 이게 굉장히 미소할 것 같지만 이 공구가 회전수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 공구 회전수가 굉장히 커지면 이게 인서트 무게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한쪽만 이렇게 날을 예를 들어서 한쪽만 이렇게 달고 한쪽은 비워두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마모된 그런 인서트라도 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 밀링 바닥 가공할 때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이런 공구를 썼을 때 런아웃 문제를 피해가려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을 하나만 쓰는 거죠. 이런 거 이 정도 알아두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평면 같은 데서 날을 하나를 안 쓰고 이제 여기 런아웃이 있는 공구가 이제 같이 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해갖고 이 뒤에도 다 이런 줄 무늬가 남죠. 이렇게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쭉 남아갖고 아주 지저분한데, 이런 걸 이제 보통 백커팅이라고 부르죠. 절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됐으면 원래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툴 마크가 없어야 되는데, 툴 마크가 생기는 거는 뒤쪽에 와서 가공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런아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처 가공 안 된 부위가 이렇게 더 그 바닥이 더 있는 공구가 와서 가공을 하는 거죠. 백커팅이 되니까 굉장히 조도도 나빠지고 모든 게 다 나빠지죠. 그 정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밀도,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수직벽하고 수평,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부위, 요거 이 정도는 우리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좀 잘
잘 알고 있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스팁 쉘로우 컨투어링,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죠.